충동의 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충동은 굉장히 그 본능에 가까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도하지 않는 급작스러운 동기, 본능적인 동기, 이런 쪽에 가깝다면 여기서는 어떤 본성이 가까워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인간 본성이 지향하는 바, 정신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원형이 발동한 충동도 비슷하죠. 뭔가 목적이 있죠. 충동이 일어나려면. 근데 이제 원형도 바로 어떤 충동의 상호라고 일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지향하는 정신적인 지향적이다. 그리고 원형이 발현될 때는 뭔가 정신의 심층적인 필요성이 되돌릴 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비교를 내가 해놨잖아요. 비교를 보면 근신상간의 충동이 신성원의 원형상으로 변환할 때 치료가 된다. 이게 리비도의 변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성의 원리가 나오죠. 동시성의 원리는 주로 정신과 물질의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의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는 하나의 큰 정신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에 정신도 있고 물질도 있는 거예요. 정신도 있고 신체도 있어요. 하나의 큰 세계. 그래서 정신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로 반영이 되고 또 물질의 세계가 정신 세계로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하나예요. 그리고 동일한 것에 서로 다른 그 측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체 반응이라든가 몸의 반응을 보고 우리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읽어내면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생기겠다라는 것도 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가는 거다. 그리고 동시성 현상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똑같은 꿈을 꾼다라든가 여기저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비가 참으로 이제 날아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 있는데 텔레파시 현상도 거의 이제 그와 비슷한 현상이죠. 근데 이제 이 심리학에서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야 치료가 되고 대책을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사람이에요. 도 같은 사람이라든가 많은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보이는 정신세계를 해석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체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되게 부모 문제는 자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드러내준다거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식의 문제는 부모 자신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이 이제 해놓을 수 있는 거죠. 또 상담자의 고민을 내상자가 와서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의 고민을 이제 자기가 말 못하고 모르니까 어느 날 내상자가 와서 말해주고 그건 내 문제네.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서로의 그 연관성 안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사건. 이게 동시성의 원리고요. 그래서 근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전부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동시성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 관찰과 전반에서 보면은 자아의식이 반드시 대변해야 될 두 가지 측면이다. 자아의식은 다음 두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죠? 집단적 혹은 사회적 의식의 여러 조건들입니다. 사회적인 것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또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응? 늘 눈치 보고 위에서 시키면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자기 식으로 해보려니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가는 게 집단적이고 또 사회적인 여러 조건들에 이제 매여 있는 거죠. 진정한 내 자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의식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할 때 내가 보여요. 근데 그게 한 번 돼 있으면 나랑 자신이 보이지가 않아. 항상 집단이 아무리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동조하더라도 나란 존재를 거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더 힘든 것은 뭐죠? 위에는 보이는 집단이에요. 내가 접하고 있는 사회적인 집단이고, 근데 밑에는 보이지 않는 집단성, 무의식적인 집단성. 내 안에는 수많은 어쩌면 죽은 영혼들, 어쩐 수많은 죽은 전통들, 수많은 죽은 이론들, 내 안에는 수많은 죽은 학설들, 내 안에는 수많은 죽은 책들,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미 잊어버렸거나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 무의식적인 집단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과 1대1로 대면해야 돼요. 근데 가능할까요? 힘들어요. 사회를 대항하기 힘든데 내가 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집단성에 내가 1대1로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나를 지킬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거죠. 손해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팔 정도로 위기에 있다고 하면 나를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내가 자식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협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들이 내 영혼까지 걸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것을 단호하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면 그때는 어떤 원형의 지배를 하냐면 창남 원형의 지배를 해요.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 영혼을 팔아먹고 사는 인생들, 그것은 자기의 주체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응?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되고 당연히 눈치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어떤 사회랑 나는 대립을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가 사회하고 대립을 안 지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서 나를 찾아가는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갈등, 번뇌, 고민하는 삶이 있어야만 겨우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그렇게 묻죠. 하울로 얼마나 오래까지 해야 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이 없죠. 죽어야 끝이 나는데, 죽어서도 그 티벳의 사자의 설을 보면요, 죽은 영혼이 돼야 할 일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죽어도 끝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다. 집단의 무의식의 원형에 관하여 개인적 무의식의 내용은 주로 이른바 정감이 강조되는 컴플렉스다.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어떤 성장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나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개인 무의식의 내용이고요. 집단 무의식은 원형들이다. 집단 무의식은 소위 말하는 타고난 뭐라고 하세요? 생각의 틀, 행동의 틀, 이제 관념의 틀, 사고의 틀, 감정의 틀, 어쩌면 이런 그 기본 틀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인 거예요. 일종의 빈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이제 채워지기 시작해요. 원형이 비어있다면 우리가 뭔가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원형이 채워지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형의 개념은 어디서 나오느냐?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에이도스, 형상. 그것을 이제 보통 철학자들은 폼과 매터로 설명을 하죠. 폼은 형상으로, 매터는 진료로. 그래서 이제 그 이데아의 세계, 천상의 세계에 원래의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에 따라서 현세에는 그 물질이 그 형상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책상이 있다 그러면 책상의 원형이 천상에 있기 때문에 책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상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삼각으로 만들고 원형으로 만들고 사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나 책상 원형은 하나인 거죠.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것들이 파생돼서 나오죠. 모성 원형은 하나예요. 모성. 근데 그 모성 원형이 현실에 드러날 때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 얼마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무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바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숲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모성 원형을 나타나는데 그것은 모성 원형 이미지라는 거죠. 모성 원형 상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상으로 표현하고 모성 원형은 하나다. 그래서 그대로부터 존재해온 보편적인 상이 바로 원형입니다. 물의 상징을 볼까요? 물은 정말 무의식 그 자체고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고 우리가 앞으로 상징을 볼 때 여러분들은 뭐냐면 엘리아드의 얘기를 보면 상징은 경험 그 자체라고 했어요. 경험하지 않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버리면 꿈을 해석을 못해요. 꿈을 자꾸 개념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안 돼. 꿈에 있는 나타나는 그 상징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무엇이다 이런 건 경험이 아닌 거예요. 진짜 물에 빠져보고 그 물을 그 느껴보고 이러면 그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그 공포와 환희와 그 무서움과 그 생명력 그 기쁨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포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꿈과 생명이 나타나는 어쩌면 물은 어쩌면 그 우주 전체의 반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생명 전체의 반응일 수도 있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그럴 때 물은 엄마다 하는 이해가 돼요. 물은 엄마야. 그리고 물은 그 생명의 근원인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프로이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무의식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물은 가장 잘 알려진 무의식의 상징이 바로 물이다. 그래서 호수가 주로 이제 무의식의 상징으로 많이 나오는데 주로 호수는 무의식적인 얕은 무의식이죠. 바다가 주로 이제 일반적인 큰 집단 무의식의 상징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호수는 이제 그 작은 그 호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성의 작은 상징으로 많이 나와요. 약간 이제 바다를 볼 때 정말 그 어떤 어머니 무의식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화된 정신이라는 건 경험적으로 항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림자하고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마 융심리학에서 시중에서 보는 책들 중에 많은 것들은 아마 그림자 얘기일 겁니다. 응? 왜 그림자 얘기를 많이 하느냐. 프로이드하고 가장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그림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어떤 개인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있고 원형적인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적인 그림자는 경험에서 파생된 어두운 그림이에요. 인격의 어두운 그림. 그러니까 실제 부모하고 있었다라든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상처들, 그 열등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두운 그늘을 이룬 것들이죠. 이것은 주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소화시키지 못한 억압된 내용들의 저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림자라고 해요. 융은 이제 그런 그림자도 얘기했지만 타고난 그림자를 얘기한 거죠. 타고난 그림자는 뭘까요? 어쩌면 무의식 그 자체예요. 타고난 그림자는 모성 원형 그 자체예요. 그리고 정신세계 그 자체예요. 자, 이제는 굉장히 그림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림자 그러면 억압된 요소, 소화되지 않는 거, 열등감 이 정도로 알았는데 뭐야?
그림자가 모성원력이라고, 그림자가 물이라고, 그림자가 정신세계 전체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세계 전체는 자기 셀프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들 해가면서 이제 막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융심리학을 하면 할수록 이제 어려워진다는 게 뭐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죠? 이게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죠? 그림자는 뭐예요 도대체? 정신세계의 어두운 측면인데 그 어두운 측면은 진짜 어두워서가 아니라 정신의 성향 자체가 어두워요. 다시 말하면 그 정신의 성향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매일에 가려져 있다는 측면에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심플한 그림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 제껴놨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비추는 무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장 먼저 내가 발견해야 하고 직면해야 한다. 이것이 그림자하고의 만남이에요. 그것이 어떤 전체성, 개성화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원형적 그림자를 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정신 전체와 만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과제가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중에 나온 책들은 이런 개인 모식적인 그림자를 얘기하지 어쩌면 그 전체적인 특히 모성 원형에 맞는데 모성 원형이 사실은 그림자거든요. 우리 정신세계의 어두운 무명이에요. 달로 표시되죠. 그렇죠? 그리고 밤으로 표시되죠. 일반 상징으로는. 그리고 물로 표시되는 그림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바다의 괴물로 표시되는 그림자. 암흑색으로 표시되는 그림자. 혼돈과, 그죠? 혼란과 어떤 시초로 표시되는 그림자. 얘기하는 시원에 있는 그림자. 내가 말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면 이제 분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심플하게 공식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치? 이게 그림자는 뭐 동성으로 나타나고, 그치? 같은 또래 동성으로 나타나고. 이런 공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 아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제 뭐 겨우 적용지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야, 이 그림자라는 개념이 뭐야, 이렇게 가면 정말 어려워지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풀리지 않는 묘미. 정신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공식에 의해서 풀려버리면 재미없죠. 그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보면 말 가요. 그 아니마의 개념도 그래요. 자, 오케이. 아니마는 동반적인 신문이 아니다. 그 얘기 말하면 이론적인 영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마를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말라. 이론적인 것은 뭐죠? 남성 속에 있는 여성적 측면. 쉽게 얘기하면 또 여성적 혼, 또 여성적 인격, 또 여성적 정신, 남성 속에 있는 영혼, 그리고 이제 여성 안에 있는 영혼을 아는 것. 이건 완전히 도마적인 개념이에요.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고 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니까? 아니마의 주 기능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관계를 보여주는 주 요인입니다. 아니마는. 그래서 남성 속에 남성이 그 꿈속에 여성이 나타났는데 그 여성과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옆에 있는 여성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들하고는 또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주로 아니마의 역할은 관계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감성적, 감정적, 정서적 측면을 보여준다. 그 두 가지가 주로 여성 원리거든요. 감정과 관계. 이게 여성 원리예요. 관계는 증여의 이미지로 나타나죠. 증여, 백자는 여인으로 나타나요. 희중과 나이중.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 여자가 나타나고 이거 아니마네? 그래가지고 아니마랑 그러면 너는 여자랑 어떻게 살겠다? 그건 아주 일부인 거예요. 실제 아니마의 역할은
남성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 사회적인 관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 꿈속에 여자가 하나도 안 나타났어도 당신의 아니마는 지금 이런 성향이 있는 꿈을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석 결과예요. 몰랐죠. 그러니까 꿈 분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마고 나타나야만 아니마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또 아니무스가 뭐 정확하게 나타나야만 아니무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아니무스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지만 어색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뭔가 꼬여있고 어색하게 드러나죠. 또 남성의 아니마는 굉장히 감정적이지만 사실은 감정적이 아니라 무절제한 무드에 파묻히는 식으로 나타나요. 남성의 아니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론적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대인관계하는 패턴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이 아니마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을 해도 막 열받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뒤로 막 음해하면서 뭔가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만 자기 칭찬을 좀 막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의심이 마시는 여자같이 여자도 많이 그러죠. 어디다 이쁜 사이도 물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여성 폄하적인 또 발언을 했다고 잠깐만 조심스럽지만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주로 아프디트 형이 이제 많이 그런다고 얘기를 굉장히 그 떠벌리면서 과한 그 여성의 미모, 자기 자신의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떠벌리면서 이렇게 쇼업하는 것을 유발시키는 게 주로 아프디트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그런 영혼의 개념도 아니고 또 철학적 개념의 이성적인 아니마도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원형이다. 모든 무의식의 묘명들 참 재밌어요. 융이 얘기하는 모든 무의식의 묘지 이름이라는 거죠. 죽은 영혼들의 이름들 그런 것들이니까 원시적인 정신. 그래서 어떤 요인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 패턴, 사고 패턴, 남성의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아니마가 어떤 물이 들었나, 어떤 물이 채색된 아니마인가. 그렇죠? 원래 아니마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아니마에 채색된 컬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니마 자체를 본다는 것은 그 아니마에 어떤 컬러, 어떤 물이 들었냐, 무엇에 감염됐느냐 그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성의 아니무스에 무엇이 감염됐느냐, 채색이 됐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선언적인 기분이나 반응, 그리고 선언적인 충동,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들의 아니마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딸의 아니무스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컬러, 색깔이 그려진 게 1세부터 4세 색깔을 되게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감상적이 된다. 감상적인 유대감을 평생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아니마는 여신 또는 마녀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중세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에게는 이제 여신이나 마녀로 나타났지만 중세 사람들에게는 성모 마리아나 이제 어머니 교회 혹은 도시 그렇죠? 옛날에는 예루살렘 이제 이거는 그 거룩한 성전 이렇게 많이 나타났죠. 꿈과 원형에서 보면 원형은 꿈이나 환상에서 뭐죠? 행동하는 인격으로 나타나요. 행동의 틀이라고 하죠. 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멍하니 보는 수가 있잖아요. 아무 감각 없이.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데도 저쪽은 아무 별 반응 없이 보고 있다니까. 그리고 관계를 맺는데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꼭 속임수를 쓴다든가 아니면 뭔가 관계를 맺는데 꼭 실패한다라든가 꼭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거나
내가 늦게 나타나서 이혼한다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요. 올라와. 그럴 때 이제 그걸 보면은 바로 그 원형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한테 발현되는가를 조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보통 변환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원형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인격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그때에 맞는 변화의 방식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나 장수가 반복된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달라짐으로써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 또 성장할 때 이미지가 바뀌죠. 그래서 리비도의 변함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조심할 거는 원형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원형은 원형이에요. 근데 그 원형은 소위 그 전체성을 대변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 작은 셀프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 정신의 전체는 셀프잖아요. 그 셀프에는 대극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연합돼 있어요. 원형도 마찬가지예요. 원형은 어찌 보면은 그 전체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들, 툴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형 하나가 완벽해요. 그러니까 원형 하나가 완벽해지려면 밝은 면, 어두운 면, 선한 면, 악한 면,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야 원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술 치료나 놀이 치료할 때, 꿈 분석할 때도 반드시 어떤 상징이 나왔고 원형이 있으면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입에 물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면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영화도 있으면서 그 아이를 또는 다른 사람하고 떼어놓거나 격리시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색깔도 그 녹색 같은 경우도 어떤 정말 생명의 색이면서도 괴물의 색이잖아요. 왜 괴물의 색이냐면 피가 보통 열정을 의미할 때는 빨간 피인데 그 냉혈동물은 녹색이에요. 피 색깔이. 그리고 그 냉혈동물들이 주로 괴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이 항상 생명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보면 그 뭉크의 작품을 보면은 검은 녹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죽음의 느낌을 오히려 더 많이 봐요. 그 그림으로 생명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굉장히 그 암흑의 세계를 묘한 그 녹색과 혼합된 검정색에 가까운 녹색으로 표현한 그런 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형은 굉장히 자율적이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이 스스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긍정적인 거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부정적일 수 있는 거죠. 특히 모성 원형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듀얼마더라고 하잖아요. 생산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자박하드는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박하드.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래요. 예외 없이. 거의 예외 없이. 안 돼. 얘기를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늘 근데 그 모성적인 게 자식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하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사회 나와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모성 원형의 비례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집착하고 강하게 가두려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것은 그리고 열정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보호라는 명목 속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원형을 보려면 변증법적인 절차를 거쳐야겠다.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절차, 해결의 변증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은 태제, 안티태제, 신태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반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옳아. 그러면 이것이 옳으면은 이것에 옳지 않는 면은 뭐지? 그럼 이 옳은 면과 옳지 않는 면을 같이 고려하면 뭐지?
그것이 이제 합이죠. 정말 합. 합이 지속되면서 또 합이 고정되면 안 되니까 그럼 합을 정으로 본다면 또 거기에서 이제 반대 의견이 또 나오고 또 반대 의견을 또 교정하게 또 이제 합으로 나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변증법의 원리로 발전하는 것이 원형을 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끊임없는 대화, 긴장, 갈등, 헷갈림 그 중 하나만 택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거 모르는 거고 그런 거를 택하면 제일 좋을 텐데 그 원형 자체가 그렇게 한풀프지 않아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걸 거쳐야 되느냐? 온전해지기를 원하니까. 온전해지려면 언제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어야 온전하지 어느 한쪽만 있으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착한 일만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아주 거룩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바꾼 사람을 참여하고 노라는 꿈을 꾼다니까. 꿈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너들은 이런 짓을 해봐가 아니라 너 안에 이런 속성이 있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부정하지 마. 그래야 네가 진짜 목회자가 되고 네가 진짜 인간이 돼.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직종이야. 페르소나죠. 그러나 네가 진짜 인간이 되려면 너 안에 거룩한 것도 있지만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속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함과 속됨이 균형을 이룰 때 진짜 인간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절제할수록 그리고 착한 척 할수록 못된 짓 하는 꿈을 꾸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균형을 이루니까 도상적 차원에서 것입니다. 집단적 무의식의 개념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파란 색깔을 보면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결코 의식에 넣은 적이 없죠. 개인 무의식하고 달라요. 처음부터 알지 못한 것. 처음부터 알려지지 않는 거라 관심이 없죠. 알 수 있는. 그렇죠. 배운 것도 모르는데 들었던 것도 모르고 내가 알지 못하고 왜 알아요? 여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는 세계를 왜 알아야 되지? 근데 그 알 수 없는 세계가 나를 지배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편하죠. 알고 있는 거를 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이 나를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 알아야 돼, 알기 싫어. 그래서 알아야 돼. 한 번도 의식에 넣은 적이 없고, 그래서 일찍이 한 번도 개인적으로 얻어진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은 모두는 예외 없이 유전으로 인해서 이 유전은 생물학적인 유전이라는 정신적인 유전이에요. 생물학적인 것도 해당이 되겠죠. 건능성을 통해서. 그래서 원형이 언제 활성화되느냐. 저 그림에서도 보면 내가 이제 그림을 쭉 많이 해놨는데 그림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전부 의미 있는 그림들인데 그 그림 얘기를 내가 많이 못했어요. 지금 엄마가 저렇게 아이랑 안아주고 저럴 때 아이에게는 모성 원형이 활성화되고 엄마는 아기 원형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 현실에서의 그 원형에 대한 태도, 대상에 대한 태도, 관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원형이 활성화된다. 그런데 저 아이 때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잠만 띵 눌리면은 그 엄마와 아기 관계에 대한 그런 원형적인 측면이 살아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태도에 따라 그 어떤 원형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삶에서 원형이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비혼으로 말하면 정서적인 사건이고 셀렉티브 팩트, 소위 선택된 사건이 되겠죠. 그 비혼이 말하는 선택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가 발현된 사건이고 그것은 원형적 정서예요. 대체 어떤 컴플렉스로 인한 사건보다는 비혼은 상당히 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원형적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원형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그 원형을
증명하는데 적극적 명상이 필요하다. 악비베 그래요. 악비부가 악비베 이마지나티오 적극적 명상. 지금 독일어로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명상이란 일련의 환상을 의도적인 집중으로 현재한다. 의도를 가지고 무의식의 상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적극적 명상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윤리적인 자세예요. 의도적으로 상을 만들지 않기.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독교인에게 예수를 상대로 적극적 명상을 시키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라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사심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요. 안 시켜. 나는 절대 안 시켜. 위험하거든. 되게 보면 좋은 얘기 듣고 싶잖아요. 꿈에서라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어떤 그 믿음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로 적극적 명상을 하는 게 위험하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상과의 만남도 대단히 가끔은 망상, 데이드림, 어떤 망상이 적극적 상상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수하게 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과 정면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적극적 상상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주로 사고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꿈을 잘 안 꾸거나 꿈을 나처럼 짧게 꾸는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대개는 꿈도 좀 드라마틱하게 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 명상에 잘 들어가죠. 근데 나처럼 겨우겨우 꿈을 꾼다거나 그리고 사고 중심적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명상으로 번역을 할 거냐, 상상으로 번역을 할 거냐. 어떤 사람은 명상으로 번역하고 나는 그냥 주로 상상으로 번역하면 명상은 의도성을 없애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하나의 우리말의 명상은 그런데 이제 좋은 의도가 있고 상상은 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끌어낸다는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imagination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영어의 그 명상은 contemplation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contemplation을 안 쓰고 imagination을 쓸 때는 그 상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난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imagination. 그래서 나는 상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그 상상이나 명상은 꿈을 분석할 때 꿈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요. 꿈 없이도 이제 그 적극적 명상으로 바로 들어가